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평 과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은 어떤 과제이고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평 과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먼저 멘탈 붕괴가 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당황스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본 바에 의하면 많이들 인터넷의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짜집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일단 따오면은 그 글은 내 글이 아니고 내가 그 책을 읽고 느낀 바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배운 게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등록금이 아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절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글을 따와서 내 거라고 거짓말을 하신 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표절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부합도가 얼마나 높은가까지 표시를 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짜집기 한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제출해 놓고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왜냐면 항상 조금 머리 뒤가 땡기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면 이게 발각이 될까? 발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 과제를 통해서 배운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학습에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학습을 하려고 했으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야말로 학습의 적입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굉장히 작게 만드는 과정이고 이런 서평이라는 과제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아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평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평이란 원래 책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고 글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한 것을 그죠 글로 나의 문장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책을 읽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읽기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의 책을 읽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사람들은 보통 내가 서평을 써야 될 때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점들을 내가 잘 헤아려서 요약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자의 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독자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저자의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내 나름대로 내 고유의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 읽기라는 것이 이제 흔히 오해되기는 저자의 의도대로 내가 읽어야 된다라고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기 과정이라는 것은 저자의 의도 플러스 나의 해석 이것이 같이 곁들여져야만 책을 우리가 온전히 잘 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서평이란 건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평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답이 없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사지선다형에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리포트에서는 정답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들 중에서도 서평은 더더욱 정답이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독자의 읽기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저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난 글은 최종적인 결과물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것이 훨씬 더 편안한 과정이구나.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서평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서평 과제가 났을 때 나는 무작정 서점에 책을 주문하고 읽기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읽기의 방향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평도 일종의 과제입니다.
과제는 선생님들이 왜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예, 무작정 이 책 읽으세요, 이 책 좋아요 하고 그런 차원에서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학습과 관련해서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서평 과제를 내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 과제를 받았을 때에는 그 과제의 목적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책을 읽으라고 강제적으로 권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나름대로 그 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학습 목표와 그 해당 주차 그리고 그 전후로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 책이 왜 과제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작정 백지에서 막 책을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과목에 그리고 그 학습 목표에 그리고 그 교수자가 지금 강의를 하는 흐름에서 이게 어떤 맥락에 부합이 되는지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 교수자가 이 과제를 내놓았을 때 나름대로 왜 이 책을 선정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에 주목해서 과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방향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강의의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주차별 강의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잡혔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고요? 아, 이 책을 내가 언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막연하게 언젠가 내가 시간이 나면 읽을래. 아니면 주말에는 그래도 내가 근무를 안 하니까 책을 보기가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막연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약속들을 깨기가 너무 쉬워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 250페이지 또는 30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을 빼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세우기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그러면 내가 기한이 있잖아요. 이 제출을 해야 되는 어떤 마감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그래서 그 마감일을 여러분들 전화나 아니면 뭐 그 달력에 꼭 표시를 해놓고 이때까지 내가 이 책의 분량을 다 읽어야 된다면 틈틈이 얼만큼을 읽어야 되는가를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출퇴근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내가 다니는 시간이 40분이라고 했을 때 매일 아침과 오후에 30분씩 내가 읽는다라고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꼭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자겠다라고 그렇게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아침형 인간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밥을 먹기 전에 한 20분 정도 책을 볼 것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지면은 조금 처음에는 가속도가 안 붙겠지만은 습관이 들면서 가속도가 붙고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쓰는 시간까지 다 그렇게 잘 계산을 해서 마지막까지 무리 없게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종의 요령들을 가르쳐 드린 건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내 자료들을 모아가고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평의 준비 과정입니다. 자, 이것은 과제로서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A4 용지, 백지들을 여러분들의 글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서평 과제가 나올 때는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그 정도를 쓰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보다 더 길게 쓰는 거는 보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 장을 채우는 것도 어떨 때는 굉장히 나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런 것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글을 그렇게 길게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그 단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모아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아둘 것인가? 메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를 그러면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들 그거를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자책을 보면은 전자책에는 내가 이렇게 형광색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구절, 다음에 내 레포트에 인용하고 싶은 구절들을 복사해서 따로 메모를 해두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쓰는 그 전자책 앱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책 옆에 이렇게 가상사리에 마진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메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메모한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책이 닫혀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포스트잇을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 저자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는 빨간색,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은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그 여러분들이 마킹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분류에 따라서 그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책에 책의 그 여백에 쓰시는 것이 별로 그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큰 네모난 포스트잇을 거기다가 붙이고 그 네모난 포스트잇에다가 아예 메모를 해서 붙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밑줄을 그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밑줄 긋는 거는 사실은 다음에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노트 테이킹을 할 건지, 어떻게 내가 중요한 부위들을 마킹을 할 건지를 먼저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백지는 무섭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던 메모들을 중심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라이터스 블럭이 오지 않아요. 라이터스 블럭은 무엇일까요? 작가들이 흔히 백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사실 멘탈 붕괴가 되는 과정이 라이터스 블럭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원래 무엇을 쓰려고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마비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라이터스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백지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이것을 뭘로 채우냐고요? 네, 말씀드릴게요. 앞에 여러분들 메모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메모한 내용들에는 책의 중요한 어떤 주제들, 저자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서평을 쓸 때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재료가 없으면 맛있는 요리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가 있으면 요리는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런 메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원재료들을 그렇게 마련을 해두시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맨 처음에 보시면 책에 대한 정보 정리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에 대한 나의 생각 정리하기, 그 다음에 책에 대한 나의 가치 평가, 내가 좋았다 싫었다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죠. 각각의 항목에는 그러면 어떠한 재료들이 이제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책들은 저자가 있죠. 주제가 있고 배경,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들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아까 포스트잇에서도 메모를 할 수도 있고 그 포스트잇 한 다음에 내가 따로 노트에 그 책에 대한 정보를 그 항목으로 정리를 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1930년대에 글을 썼던 소설가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의 그 소위 그 전쟁 말기와 그 후반부에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대해서 쓴 거랑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시대적 배경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각 작가가 이제 또 어떠한 사람이었나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좀 찾아서 일단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하게 나의 가치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재료들이 있어야 되냐면은 책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서평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나의 해석이라고 그랬죠. 독자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책 읽기라는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책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를 따로 메모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일까요? 핵심 주제에 대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강론에 대한 생각. 예, 왜 이 강론들이 이 핵심 주제로 가는가? 논리의 어떤 뭐 비약은 없는지, 또는 왜 나는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에세이 같은 거를 보면은 특히 인상에 많이 남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인상에 남는다는 거는 나한테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이게 왜 임팩트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내가 메모를 해두면 다음에 그거를 서평에 옮겨 적기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막 썼어요. 근데 그 중에는 내가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럴까에 대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건 저자가 성장하고 생활한 배경이 나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향하는 것이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별로 경험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젠더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잡고 그 원인까지 찾는 것,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책을 우리가 접했을 때 즐거운 점 중에 뭐가 굉장히 좋냐면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네. 이 저자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예를 들어 뭐 노년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또는 저는 4차 산업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쓰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 발견한 내용, 나한테 신선했던 내용, 나한테 기억이 되는 내용,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쓰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원재료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내가 접하게 되면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과목에 대해서 소개됐던 다른 여러 주제들과 연관을 시켜보니 또 내가 무엇을 새롭게 배웠는지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의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재료들을 모아야 되냐면, 이 책에 대한 나의 가치평가입니다. 자, 가치평가라는 것은 보통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yes and no 이런 식으로 좀 갈라서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저자하고 나의 생각은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나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책 읽었니? 재미있었어? 그러면 재미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야, 굉장히 재밌었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 책 읽는 과정이 즐거웠으면 왜 즐거웠는지, 내가 즐겁지 않았으면 왜 즐겁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 저는 여성으로서 가끔씩 이런 걸 느끼거든요. 어떤 소설을 읽는데, 어떤 남자분의 소설을 읽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소설가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너무 여성차별주의적이고 억압적이면 저는 그런 책들이 별로 즐겁지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랑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점들을 내가 찾아가면서 읽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부정적인 것만 찾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내 생각하고 비슷했으면 왜 비슷했는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재밌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이 사람의 문체가 좋았다,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농담을 섞는 게 좋았다, 또는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좋았다,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좋았는가, 왜 좋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그 축으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예로 쭉 나열을 하고 중요한 것들은 쏙 빼먹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사람이 강조하는 이 중요한 사건들은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옆에 노트 두고 또는 컴퓨터를 열어두고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스트잇 같은 걸 적어 놓으셨으면 그 장에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고 어디서 이런 느낌이 들었는가를 표시를 해두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남겨야 다음에 그 재료를 모아서 우리가 뭐를 한다고요? 예,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꼭 하나 둘씩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서평 마지막에는 그 책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도 무방하거든요. 나는 책을 어떻게 읽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내 가치관과 부합하다, 아니다, 또는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문체가 되게 난해할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은 내가 읽을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다. 또는 저자가 너무 많은 좀 사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있고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아준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평가적인 것들을 마지막에 또 따로 메모를 해두면서 그렇게 재료들을 많이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가 많이 모아졌으면 우리는 요리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아웃라인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웃라인은 뭐냐면 글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포트를 쓰거나 뭐 다른 에세이를 쓸 때도 항상 사실은 뼈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술술술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뼈대를 잡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뼈대를 먼저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뼈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론, 도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 결론은 정리하고 이제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서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아까 여러분들 메모한 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지를 보고 당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까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정리를 한 메모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것을 여기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팩트를 전하듯이 이 서평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밝히면서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책은 누가 썼고 몇 년도에 쓰였고 핵심 내용은 뭐고 뭐 배경은 어디이고 뭐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거였던 것 같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평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자의 그 글에 대해서 써야 되면은 뭐 나는 예를 들어 니체의 종교관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만약에 3.1운동에 대한 책을 보셨다면 나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그 3.1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 알고 싶다. 또는 각 종교계가 어떻게 참여를 했는가 또는 참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책을 읽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인트로에서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서평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본론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일단 빈칸으로 두세요. 내가 이따가 본론을 쓰고 채우겠노라 하고 잠깐 놓고 보류를 하고 본론에서 시작을 다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론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책의 주제, 핵심 내용, 그것은 특히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 때 그것이 명확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문단부터는 여러분들의 해석과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책의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내 노트에 정리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따와서 옮겨주시면 되고, 조금 더 세련된 문장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앞뒤가 연결되게 그런 연결되는 그런 그 장치들을 잘 이용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책에 대한 나의 가치평가. 아까 이것도 우리가 재료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본론에서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에는 뭘 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결론은 그야말로 마무리고 앞에서 내가 썼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 누구누구의 무슨 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았다. 사람들은 이 책이 굉장히
그 세계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준다고 주장을 했지만 나는 굉장히 편향된 동양 중심적인 사고를 역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앞에서 썼던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인트로에 돌아가서 두 번째 문단에 내가 이 글에서 정확히 교수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 내 리포트를 읽을, 내 서평을 읽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렇게 일단 초안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썼어. 다시 탑재해가지고 확 제출해버리자. 예, 그러면 마음은 되게 홀가분할 수는 있지만 교수자가 받아볼 때 막 오타도 있고 약간 구성도 엉성하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A+라면 한번 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준해서 내 글이 적절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리스트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내용의 정확성, 저자, 제목, 연도, 배경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시는 부분입니다. 오타 체크. 예, 오타 체크에 플러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했다체와 했습니다체를 섞어 쓰지 않는다. 어떤 때는 했다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엔 했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점검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집니다.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흐름의 개연성.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 좋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내 어떤 주제가 굉장히 약화가 되는 거죠. 네, 그 서평을 읽는 사람은 나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흐름이 괜찮은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장의 설득력.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또는 나는 ABCD라는 이유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유를 잘 내가 제시를 하고 있는지, 논리정연한지, 그리고 깔끔한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글의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다듬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서평이란 대체 뭐란 말이냐? 아까 책을 읽고 우리가 평을 한다라고 했는데, 예, 그 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성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서평은 책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은 딱 한 20에서 30%만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 책의 요약을 우리가 원했으면 과제는 그 책을 요약하시오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서평은 요약을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닙니다. 나의 해석과 생각을 겉들인 것을 글로 표현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대한 요약적 내용은 20 또는 맥시멈 30%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나의 문장과 나의 서술이 70에서 80%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장과 서술에는 무엇이 배어 있어야 되겠어요?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논리 과정, 그리고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 이유가 없죠. 왜요? 여러분들은 아까 많은 재료를 모아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지를 보고 그렇게 멘붕이 되거나 그럴 일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자도 위대해서 그렇게 책을 냈겠지만은 독자도 위대합니다. 독자가 없는 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책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게 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맥락을 도저히 못 잡겠다. 그러면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조금 읽으세요. 그러면 주제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좀 친숙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단 제 얘기는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나의 생각인 것처럼 적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파악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그대로 베끼는 것은 no.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일단 책을 읽고 났다는 것에서 굉장한 뿌듯함이 있고요. 그리고 서평 과제를 쓴다라는 것, 글을 쓴다라는 것은 우리 대학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before의 나와 after의 나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을 계기로 또 다른 책 읽기 이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친구들하고 독서 모임 같은 것을 해도 되고요. 많은 그런 학습을 통해서 또는 책 읽기를 통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과정이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